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글로벌 기업 연구에 강의를 맡게 된 한종길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의인 만큼 우리가 지난 3년간 되돌아보고 제 강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특히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2학년 때 강의했던 거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 마케팅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그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강의를 듣지 못했던 학생들도 뭐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 교재는 반드시 구입해서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예습 그리고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전에 공지했지만 매 강의마다 미리 예상 문제를 사이버 강의실에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버 강의실에 올라온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를 해주시면 뭐 특별히 학점을 취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교재의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강의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학습의 목표는 가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격을 정의하고 변화하는 마케팅 환경에서 가격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학습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의 목표는 그러면 주요한 가격 결정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해서 세 가지의 주요 가격 결정 전략을 파악하고 가격 책정 시 고객의 가치 지각 그리고 기업 원가 경쟁자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업 내 외부의 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 마트들이 지난 상반기에 모두 다 적자를 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적절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한다라고 했던 그런 원가 지향적인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것들은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강자였던 백화점이라든지 하는 것들의 몰락 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그 백화점을 밀어냈던 대형 마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온라인으로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의 업체들이 모두 다 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좋은 영업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의 가격 결정의 파워라든지 또 월마트와 같은 그런 가격 지향적인 또 가치 지향적인 고객 가치 지향적인 기업의 노력으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조금이라도 적게 쓸까라고 하는 데에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는 인하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을 낮추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 인하는 불필요하게 내가 가져와야 될 이익을 없애고,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가격을 낮추면 상대방 경쟁 회사들도 가격을 낮추는, 그래서 가격 경쟁, 가격 전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에는 또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가치가 가격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제대로 못하게 함으로써 저 제품은, 저 브랜드는 가치가 없는 저가의 상품이야, 저가의 서비스야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기업은 뭘 팔아야 한다? 가격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팔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격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격이란 여러분 교재 3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 혹은 서비스에 부과된 화폐량이다 라고 하는 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제품 혹은 서비스의 소유나 사용으로 얻게 될 편익을 위해 고객이 포기해야 할 모든 가치들의 뭐라고? 합이다. 내가 100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100원을 특정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포기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러면 새로운 상품을 구매해서 얻게 되는 편익의 합이 가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마케팅 믹스의 4P가 있죠. 그죠? 우리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리고 마지막 프라이스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세 가지에 대해서는 9장까지 다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이 프라이스는 앞에 세 가지 요인들하고는 다르게 결국은 뭐야? 돈을, 레비뉴, 수익을 발생하는 유일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프로덕트, 무슨 제품을 만들 것인가,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고객에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라고 하는 플레이스와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돈이 들어가지만 이 프라이스만큼은 돈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믹스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연성이 높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지금 만드는 제품을 고객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그 제품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플레이스, 유통 경로를 바꾸자라고 하면 그 유통 경로를 바꾸는 데에 따른 수많은 비용, 실제로 또 경로를 바꿨다고 해서 고객이 그걸 사준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스는 우리가 고객의 반응을 보고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프라이스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쉽게 다루어지고 또 너무 또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력이 있는 마케터는 가격 결정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되고 그냥 고객이 원하는 대로, 경쟁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대로 보고 우리가 그것보다 1원이라도 싸게 뭐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요한 가격 결정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의 주요한 가격 결정 전략이 있는데 이 가격 결정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왼쪽에 있는 고객의 가치의 지각에 기반해서 가격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거 뭡니까? 원가 기반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가운데 우리가 경쟁 기반의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그 가격을 얼마까지 매길 수 있을까? 최고로 높인다면 얼마까지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객이 그 제품에 대한 가치를 지각하는 것이 가격의 상한선이 됩니다. 이 고객이 이거 이상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가격의 최고 상한선이 되는 것이고, 또 가격의 하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 이 가격 이하로 팔면 더 이상 이익이 안 나옵니다. 적자입니다. 그럼 우리 뭐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한과 상한선, 즉 고객이 지각하는 가치와 제품의 원가로 결정되는 가격 하한선 사이에서 다른 대내외부의 요인들, 경쟁사는 얼마를 받고 있느냐,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또 타 제품들하고의 서비스하고의 어떤 그런 고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마케팅 목표를 가지고 마케팅 믹스를 하고 있는가, 또 시장에서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고객 가치 기반 가격 결정입니다. Value Based Pricing. 판매자의 원가보다는 구매자들의 가치 지각에 중점을 두어서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마케팅 프로그램을 먼저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객에게 접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먼저 설계한 다음에 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 제품이 얼마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격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기반의 가격 결정은 고객 중심적인 데 비해서 원가 기반의 가격 결정은 제품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인식된 가치와 일치하도록 설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원가 기반의 가격 결정과 가치 기반의 가격 결정에서 원가는 가격 책정에서 주요한 고려 요인이 되긴 하지만 원가 기반 가격 결정은 제품 중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먼저 좋은 제품을 설계한 다음에 제품의 원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가에 기반해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고, 그리고 제품 가치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사세요 라고 말하는, 제품의 가치를 고객에게 설득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원가 기반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치 기반 가격 결정은 고객 욕구의 가치 지각을 평가하고 고객이 지각하는 가치에 상응한 어떤 목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발생 원가를 결정을 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목표 가격에 전달하기 위해서 제품을 설계하는, 그래서 좋은 제품이 먼저냐 고객 욕구 평가가 먼저냐라고 하는 입구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드시 우수한 가치의 제품이 저렴한 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주 뛰어난 그런 품질을 갖고 있는 유명 시계 브랜드, 뭐 파텍 필립스라든지, 뭐 우리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가끔씩 나오죠. 뭐 장관 후보자 집에 뭐 파텍 필립스가 시계 몇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유명 브랜드. 그 사람들 왜 그런 시계를 너무 비싼데도 살까요? 하나에 2만 불에서 5만 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시계 하나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왜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런 가격을 지불하고 그 시계를 왜 살까? 했을 때 우리가 고객이 반드시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품질의 높은 가격의 상품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가치 기반 가격 결정을 사용하는 기업은 구매자들이 경쟁사들의 제품 제공물에 부여하는, 즉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가치를 자주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바뀌나라고 하는 것, 밑에 이 가치 기반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고객들이 자기들이 사는 상품에 대해서 무슨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자주자주 소비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 조사를 자주자주 하려니까 역량이 안 되는 중소의 기업들은 에이, 이거 들어갔는데 원가가 얼마인데 거기다가 뭐 마진 얼마 붙여서 팔면 되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고객들은 자기 상품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주고 이걸 사는가라고 하는 걸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치 기반 가격 결정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수한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 결정, 두 번째가 부가가치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수한 가치에 상응한 가격 결정, Good Value Pricing. 말 그대로 품질과 좋은 서비스를 잘 결합해서 리즈너블한 프라이스, 적정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개 이러한 경우, 이거는 어떤 적이냐면 시장이 이미 확립된 그런 제품들, 시장이 이미 시장에 자리를 잡은 유명 브랜드들이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미 우수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신사들이 자기들이 내놓는 가격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가격에 민감하면서 데이터 소비를 많이 하는 20대 이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가격 지향적인 그런 상품을 내놓는다든지. 왜? 이미 SKT나 KT의 통신 품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뭐 가다가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해서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데이터가 뭐 렉이 걸려 잘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가격에서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거나 혹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을 제공하도록 기존 브랜드를 재설계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존 브랜드를 재설계할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따라하는, 월마트가 처음으로 도입했던 Everyday Low Pricing, EDLP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춰주지 않습니다. 그냥 항시 일정 수준에서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우리 마트들이 옛날에 옛날에 한번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까지 우리가 했던 그런 방식이 있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보다 더 싼 집이 있으면 그 영수증 가지고 오면 상품 가격 그대로 다 돌려줄게요. 구매하신 거 다 돌려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대조되는 방식이 뭐냐면은 바로 이 고저 가격 정책입니다. High Low Pricing. 평상시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지만 선택된 품목, 이 선택된 품목이 뭐예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일명 우리가 미끼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빈번한 판촉 행사를 통해서 가격을 인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백화점들이라든지, 요즘 보면 또 프리미엄 뭐 아울렛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곳들에서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굉장히 비싼데 그 특정 시기에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 거의 매달
그럼 매월 매일 그런 상품들을 바꿔가면서 이번 달에는 뭐를,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해서 이번 주에는 뭐 고급 브랜드의 어떤 상품, 이번 주에는 고급 브랜드의 화장품, 뭐 이와 같은 식으로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격 인하를 해 나갑니다. 이때 또 아무나 그걸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을 하거나 해서 회원에 대해서 할인을 해준다든지, 또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구매를 해서 앞에 10명에 대해서, 앞에 100명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신용카드의 보너스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을 한다든지 해서 백화점들이 주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가치 지각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 이 가격 결정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Value Added Pricing 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가해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적인 특성들과 서비스들의 추가를 통해서 제품 제공물들을 차별화함으로써, 야,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 왜 그렇게 비싼 거야? 라고 할 때, 야, 이거는 충분히 그 제품만 보지 말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봐.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이 정당한 거야. 우리가 백다방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마시는 커피보다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는 훨씬 더 비싸죠.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가 비싼 이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정 가수들을 모아놓고 그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데 하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에 1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커피 자체는 커피숍이어서 하지만 거기 커피보다는 뭘 팔아요? 부가가치를 파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영화관, 우리가 소위 초대형 이제 영화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황이라고 해서 영화 관람료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영화를 관람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안락한 의자, 여러 가지 분위기 같은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갖다가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격 지배력을 갖고 있는, 프라이싱 파워를 갖고 있는 업체면 업체일수록 유리합니다. 이와 같은 업체들은 우리가 가격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 점유율의 상실 없이 더 높은 가격과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주로 부가가치 가격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 점유율의 상실 없이 더 높은 가격과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한다? 가격 지배력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여러분 교재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가 기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가치 지각은 가격의 상한선을 결정하고 원가는 가격의 하한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바로 이 부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적정 수준의 마진, 즉 기업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도 고용했고요, 공장 시설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위험 부담 해서 당장 우리가 보험도 들었고요. 또 상품 사용하다가 손해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도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가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원가에는 고정비, 변동비, 총 원가의 세 가지 개념으로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 혹은 매출 수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기업은
매달 무슨 시설을 빌렸다고 하면 임대료 매달 나가야 되죠. 그 임대료에다가 뭐예요? 광열비, 물 써야 되고 전기 써야 되고 하는 이와 같은 난방비 뭐 이런 것들 냉난방비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 그걸 할 때 들어가는 이자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임직원들의 봉급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빼먹을 수가 없는 그냥 픽스된 코스트. 이거 10개를 생산하든 100개를 생산하든 1000개를 생산하든 10,000개를 생산하든 돈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동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10개를 생산할 때보다 100개를 생산할 때 또 1000개를 생산하면 10,000개를 생산할 때 생산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으로 일단 포장 비용 같은 거, 원재료 비용 같은 거. 우리가 10개를 생산하려고 사는 것보다는 1000개를 생산하려고 우리가 원재료를 사면은 훨씬 더 단위당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동비가 있고요. 이거를 합한 것이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것이 주어진 생산 수준을 실현하는 데 드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것이 총원가 토탈 코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런 총원가가 생산 수준이 예를 들어서 100개일 때 들어가는 총원가가 있을 것이고 1000개일 때 들어가는 총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1년 연중 동일한 수준에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쭉 생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비용은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1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생산 수준과 관련된 비용을 평균 행계를 뭐라고 한다? average cost, 평균 비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3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는 뭐냐면 이 그림은 한정된 규모를 가진 공장의 생산 원가입니다. 딱 우리가 하루 생산량 1000개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얼마가 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규모를 가진 공장들의 원가의 변화를 보면은 하루 생산량이 1000개일 때는 굉장히 높았다가 2000개, 3000개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예요? 우리가 평균 생산 비용,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니까 3000개를 넘어가니까 4000개로 가니까 오히려 더 높아지더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3000개까지는 쭉 줄어들었는데 이게 4000대를 넘어가니까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더라. 우리가 이때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이 낮아졌는데 올라가더라.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회사는 3000대라고 하는 것이 최적 규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산 경험과 원가 간의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한번 생산해 보면은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되겠더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고치면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더라. 우리가 뭐 품질 관리 활동 같은 것들을 해보니까 이 품질 관리 활동에 따라서 비용이 낮아지기도 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뭐라 하면 경험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험 곡선 혹은 학습 곡선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평균 원가가 하락되는 현상이라고 해요. 이거는 단위당 고정비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라고 하면 대형 조선소에서 선박을 만드는 것.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대형 발전소의 엔진이라든지 또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경험 곡선이 크게 작용하고요. 반도체 생산에서도 경험 곡선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은 바로 누적 생산량과 함수 관계를 갖는 단위당 원가라고 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원가를 가산하는 코스트 베이스드 프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이것은 가장 간단한 가격 결정 방법이라고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코스트 플러스 프라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마크업 프라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제품의 원가에다가 업계에서 사용하는 마진, 마크업을 더한 것을 가격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크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얼마 줄을 딱 그었어요. 줄을 다 긋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요거까지가 우리가 원가야.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얼마쯤 더 받아야 되겠어 하고 다 마크에다가 그 마크에다가 위에다 올렸어. 이걸 우리가 마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품 가격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기대 매출 수익률을 갖다가 20% 잡자. 이걸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팔면 매출 수익률 20%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4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 0.1 마이너스 0.2니까 0.8 되겠죠. 0.8에다가 나누기 단위당 원가 한 개 생산하는데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변동비가 10불이고 고정비가 30만 달러, 그리고 기대 판매량이 50만 개인 토스트기 제조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단위당 원가는 변동비, 여기가 잘못됐네요. 변동비 이퀄이 아니고 변동비 플러스의 판매량 분의 고정비가 나옵니다. 그 뒤에 계산은 맞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져왔죠. 10불, 변동비 10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격 기대 판매량 5만 대 가져왔고요. 고정비 30만 불 가져왔더니 뭐야? 단위당 원가가 얼마 들어간다? 18불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업체가 20%의 마진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의 가격은 얼마로 설정할 수 있는가? 제품 가격은 1 마이너스 기대 매출 수익 해가지고 1 마이너스 0.2 분의 10달러 하니까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20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323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표준 마진 얼마를 받을까? 20%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판매자는 수요보다는 원가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내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얼마 받아야 돼. 이거 왜?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원가를 실제로 수요보다는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원가와 연계시키는 것이 가격 결정 문제를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판매자들도 이와 같은 어떤 원가 가산 가격 결정법을 사용하면은 가격 경쟁이 줄어듭니다. 그거 얼마짜리니까 뭐 상대도 그래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받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 방식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말도 안 되지. 네가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뭐 우리 그런 속담 있죠.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물만 퍼와가지고 병에 담아서 팔면서 이거에다가 뭐 얼마라고 판다고? 말도 안 돼. 이거 원가가 얼마 들어간대? 원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다고. 이런 마케팅을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그런 걸 가지고 욕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그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뭐 장애인이거나 뭐 정확한 뭐 의사결정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배웠고 그것들이 가격 가치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원가 가산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원가지향적 가격 결정 방식의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손익 분기 분석과
목표이익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첫 번째 손익분기 이 가격 결정 방식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에서, 즉 손해도 이익도 나지 않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타겟 프로핏 프라이싱, 즉 목표이익 가격 결정 방식은 판매자가 원하는 목표이익을 실현시켜주는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손익분기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하는 break even pric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아래쪽에는 우리가 판매량을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판매량, 즉 뭐 20만 개, 40만 개, 60만 개, 80만 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비용입니다. 비용의 단위를 갖다가 2만 불, 4만 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몇 개를 생산하든지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이 고정비에다가 우리가 총 이제 비용을 얼마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산량을 갖다가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생산량이 쭉 위로 이렇게 가면서 늘어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바로 60에 오니까, 즉 60만 개를 만들어야 비로소 비용과 이익이, 즉 손해도 안 나는, 손해가 안 나는 점에 도달하더라.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돼요? 60만 개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목표 이익률을 갖다가 우리가 200만 불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200만 달러의 목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얼마 이상을 죄송합니다. 내가 그 단위를 내가 잘못 봤네요. 이게 10, 20, 40 이런 식으로 나갔네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50만 개 이상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얼마? 우리는 이걸 계산할 때 20만 하나에 20불이라는 가격을 딱 만들어 놓고 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20불 하고 팔까? 고객들이 사줄까? 20불짜리를 사줄까 안 사줄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분기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마이너스 변동비분의 고정비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24페이지 보면은 기업들이 어떤 손익분기에 필요한 어떤 수요가 적어도 이것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어진 여기 가격이 있습니다. 14불에서부터 22불까지의 가격이 있습니다.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기대되는 수요량이 있습니다. 즉 22불을 하면은 사람들은 2만 3천 대를 사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22불에 팔려면 2만 5천 대를 만들어야 돼. 2만 5천 대만 만들면 돼. 반대로 14불에 팔려면 나는 몇 대를 만들어야 돼? 7만 5천 대를 만들어야 돼. 이때 기대되는 수요는 7만 1,000불이야. 그래서 어느 때가 가장 우리가 종수입이 높아지는가 라고 하면 뭐 어느 때가 가장 좋다고요? 가장 종수입이 많아지는 때는 18불일 때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종수입과 종비용을 갖다가 빼주니까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역시 어디냐면 18불이다. 그래서 우리는 18불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짠! 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격 결정 전략의 세 번째, 경쟁 기반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Competition Based Pricing, 경쟁자들의 원가, 전략, 가격, 시장 제공물 등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한 제품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제품들에 대해서
경쟁자들은 얼마를 받나요? 라고 하는 그런 가격을, 경쟁자들이 부과하는 가격을 비교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라고 하면 동일한 어떤 그 레벨의 동급의 경쟁사의 자동차는 가격이 얼마인데 이걸 얼마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비싸지 않다. 즉 내가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그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겠죠. 이때 경쟁자들의 가격 전략을 평가함에 있어서 몇 가지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 자문해야 돼. 즉 뭘 해야 되냐면 첫째, 경쟁사들의 제공물에 비해서, 즉 경쟁사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자사의 시장 제공물이 갖는 고객 가치가 좋은가, 더 좋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면 경쟁사보다 우리는 뭐예요? 더 싸게? 아니, 더 높게 받아도 되죠. 더 싸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또 현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 강하고 현재 어떤 가격 전략을 택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시장에 딱 하나 무슨 어떤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새 브랜드를 내놓으려고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절대 강자 현대기아차가 있어. 현대기아차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을 상당히 결정하는,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그와 같은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무시하고 현대기아차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자동차 회사들도 대부분 다 현대기아차의 가격 동향을 참고해 가면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런 가격에 결정을 미치는 기업의 또 기업 내 요인들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내부 요인들에는 마케팅 전략, 마케팅 목표, 마케팅 믹스, 그리고 기타 조직적 특성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외부 요인들로는 시장 및 수요의 성격이나 경쟁사의 전략과 가격 등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가격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가격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격 결정은 하는 목표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가격을 정하는 것은 먼저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현재 버는 것보다는 다른 마케팅의 믹스 중에서 세계들은 움직이기가 고난하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이익을 더 극대화하려면 가격을 더 받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선도적인 시장 점유율, 상대를 갖다가 시장에서 몰아내고 내가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하면 가격을 낮춘다든지 더 많은 가격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과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고객 유지, 우리 제품을 사시는, 오랫동안 사주셨으니까 고객한테는 가격을 낮춰드리겠습니다 라든지 하는 식으로 고객을 유지하거나 또 새로 우리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사은으로 사은 행사로 가격을 낮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객 관계를 구축한다든지 신규 고객을 유인한다든지 경쟁사의 위협에 대항해서 이거 압도적으로 센 놈이 들어와, 그러면 이놈을 시장에서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또 그 브랜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가격에 기반해서 어떤 제품을 포지션한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맞춰 다른 마케팅 믹스 도구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가격은 제품 포지셔닝 수립 과정에서
제품의 목표 시장이라든지 경쟁자들 또 제품 설계를 정의하는 데 주요 요인들이 되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목표 가격 실현 원가 관리법 타겟 코스팅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격 기반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목표 가격 실현 원가 관리법이란 여러분 책 328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고객 가치를 고려해서 이상적인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가격대를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원가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실현 원가 관리법은 신제품을 설계하고 이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결정한 다음에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가격 결정 방법과는 정반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데, 즉 고객 가치를 고려해서 이상적인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이 가격대를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원가를 관리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얼마를 지불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부과하고 이거를 살 거야. 그러면 딱 거기에 맞는 원가를 실현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마케팅 가격과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믹스를 고려해야 되고, 가격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고객들이 가격에만 의존해서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히려 고객들은 최고의 가치를 주는 상품을 원합니다. 즉 지불한 가격으로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럼 마케팅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비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팅 제공물의 차별화를 통해서 더 비싼 가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조직적 특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케팅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 즉 이거는 어떤 구성원이 가격 결정에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구성원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우리는 가격 결정에 누가 가격 결정을 책임을 지냐 하면, 가격 결정은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사장이 다 알아서 합니다. 오너가 다 알아서 합니다. 뭐 대기업에 간다고 해서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마지막 오너의 결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 어느 정도 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사장도 지 마음대로 이거 얼마 받아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 판매 관리자, 생산 관리자, 재무 관리자, 회계 담당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마케팅 부서가 서로 협력해서 가격을 얼마라고 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시장의 유형에 따라서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 경쟁이냐, 독점적 경쟁이냐, 과점적 경쟁이냐, 완전 독점이냐, 그리고 가격과 수요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바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완전 경쟁과 독점 경쟁입니다. 시장 유형에 따른 가격 결정에서 완전 경쟁 하에서는 일용품을 거래하는 많은 구매자들과 많은 판매자들로 구성됩니다. 어떤 구매자 혹은 판매자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밀, 광물, 주식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뭐 누가 가격에 영향을 주자라고 해서 억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독점적 경쟁 하에서는 단일의 시장 가격이 아니라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는 많은 수의 구매자와 판매자들로 구성되는 그와 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왜 이 가격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나라고 하면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제공물을 타 판매자에 비교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과점적 시장에 비해서 경쟁자의 결정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분 시장에 대해서 차별화된 제공물로 제공하려고 그러고 막 가격 위에 브랜딩이나 광고라든지 인적 판매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 시장에서 뭐 RV라든지 뭐 승용차 시장에서도 좀 구분되는 뭐 RV에서도 도심형 RV, 뭐 또 야외 활동형 RV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차별화된 세분화된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제공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점적 경쟁 하에서는 시장은 경쟁사와 소수의 판매자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경쟁사의 가격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수의 판매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사 하면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SKT가 뭘 하느냐는 LG U+나 KT에도 민감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시장에는 새로운 판매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이 세 회사가 통신 시장에 자리 잡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우리 신규 통신사가 시장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과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완전 독점입니다. 시장은 하나의 판매자만 있습니다. 규제를 받는 독점 사업자에 대해 정부는 특정 수익률을 얻는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도록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독점 사기업은 시장이 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독점 사기업의 형태를 갖는 게 다이아몬드 너비어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그리고 그 인근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거의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가 거기에서만 나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그 다이아몬드 강산을 운영하면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조절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정부가 이건 니만 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의 경마 같은 것들 이거 너만 해라고 그래서 아무한테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사회에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사회는 거기에서 적정 수익률을만 갖고 시장에다가 자기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환원하도록 그와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과 수요의 관계 분석에 따라서 또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책정된 가격에 따라서 주어진 시점에서 시장에 어떤 구매하게 될 제품 수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요와 가격은 마이너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고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프레스티지 굿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라 특수한 경우입니다. 위신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위신을 나타낸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품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지 말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비탄력적인 수요의 가격과 수요의 관계가 비탄력적인 이 그림은 비탄력적인 수요를 이야기합니다. 가격을 낮추었는데도 수요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상품은 굉장히 탄력적인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을 낮췄는데 비해서 수요는 이것만큼 늘어나는 몇 배가 더 늘어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이런 상품을 우리가 가격 탄력적인 수요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품에 대해서 가격 비탄력적이다라고 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demand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탄력적 수요는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수요가 별로 변하지 않는 경우이고, 비탄력적 수요는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화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로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그럼 뭐가 결정하느냐라고 하면 독특한 제품, 높은 품질, 위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가격을 좀 낮춘다라고 해서 가격 탄력성이 가격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해서 수요가 확 늘어나는 그런 상품들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대체재라든지 한 제품에 대한 비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반대로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 고려해야 될 어떤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들로 경제 여건이 있는데, 이 경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자사의 시장 제공물에 대해서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 그리고 현 시장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 센가 강도, 그리고 경쟁자들의 가격 전략, 고객의 가격 민감도 등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왔네요. 그리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내외부 고려 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경제 여건에 이어서 유통업체의 가격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습니다. 즉, 유통업체들이 이 가격이 높아지면 이거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더 가지고 가서 더 많이 팔려고 할 겁니다. 재판매,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들입니다. 너무 착취적인 가격이다, 너무 비싸다 라든지 하면은 정부가 야, 그 가격 그렇게 받지 마라고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회적 구성원, 기업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격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 가격 책정에서 고려해야 될 이런 공공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가격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요한 가격 결정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업 내 외부 요인들, 고려해야 될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격을 정의하고 변화하는 마케팅 환경에서 가격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오늘 강의를 이해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주요 가격 결정 전략을 파악하고 가격 책정 시 고객의 가치를 지각하는 것과 기업의 원가, 그리고 경쟁자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오늘 강의는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타 주요한 내외부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제대로 수고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였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이나 또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